인도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역사적인 이정표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 뒤에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풍부한 자원 기술 야망을 갖춘 인도는 아직도 포괄적인 글로벌 강대국이 되지 못한 걸까? 그렇다면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나라는 과연 자신의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인 권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 경제국 중 하나로 점차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인도는 세 가지 핵심 전략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인구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남아시아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 20년 넘게 인도 경제는 연평균 약 6.5% GDP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상적인 수치다. 2025년 1분기 국제통화기금 IMF는 인도가 명목 GDP 기준으로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되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 발전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세계 경제 질서의 심층적인 변화까지 반영한다. 그러나 아시안의 최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할 때 인도의 발전 궤도는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 1980년에는 양국 경제가 대체로 비슷했지만 197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30년간 연평균 약 9%의 성장을 이룬 반면 인도는 약 6.5%에 머물렀다. 2023년 기준 중국의 GDP는 인도의 거의 5배에 달했으며 깊은 공급망, 현대적인 군사력, 광범위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추었다. 이 비교는 다음을 보여준다. 인구 규모와 빠른 성장은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도 개혁, 역량 구축, 적절한 타이밍 포착이 돌파구를 여는 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 예를 들어 UPI 결제 시스템은 하루 유지역 4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성인 인구의 약 90%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2024년 기업 공개 IPO를 통해 최대 700억 달러를 유치하는 등 자립형 인도, Self-Reliant India라는 비전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외교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높은 유연성이다. 때로는 국제 파트너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로 인도는 미국, 일본 쿼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어떤 공식 동맹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독립적 다자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최근의 전략적 결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뉴델리는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는 수많은 국경 분쟁에도 불구하고 양자 무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비르엑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SCO 등 협력 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가 단일한 지정학 블록에 얽매이지 않고 다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에제 즈 자이샹카르 외교장관에 따르면 인도의 전략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축 사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분열된 세계에서 뉴델리는 편을 고르기보다는 타이밍을 선택하며 글로벌 경쟁을 자국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신뢰의 대가를 동반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인도의 약속 수준의 의문을 제기하고 개발도상국들은 뉴델리를 진정한 중립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내전 남중국해 분쟁 등 민감한 국제 현안에서 인도의 온건한 입장은 종종 모호하거나 결단력 부족으로 해석된다. 국제적인 시각, 특히 미국과 EU에서 인도는 여전히 중국을 견제할 장기적 균형 세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더 깊은 전략적 약속에 대한 인도의 주저는 협력을 예상보다 더디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과 브뤼셀의 정책 결정자들은 뉴델리가 유연한 파트너에서 진정한 전략적 동맹국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가 다극질서로 재편되는 가운데 인도는 잠재력과 도전이 공존하는 자체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다. 신비동맹 뉴 너널라인먼트에 대한 인도의 확고한 의지가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제 관계의 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해답은 아직 열려 있으며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포괄적인 글로벌 강국이 되는 길을 가로막을 핵심적인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GDP의 17%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인도 경제가 서비스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아직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인도는 심층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기술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 둘째, 노동시장은 불안정하다. 약 80%의 노동력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계약보험 사회보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 직업 훈련, 복지 시스템 확대 등의 노력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셋째, 연구개발 R&D에 대한 지출은 현재 GDP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G20 대부분 국가들보다 낮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큰 약점이며 특히 AI 자동화 국방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중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한편 중국은 성장 국면을 이용해 AI 자동화 국방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왔다. 반면 인도는 예산 운용에 신중하며 핵심 역량 구축에 있어 장기적 방향성이 부족하다. 변화가 없다면 인도는 방대한 인구를 진정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인도의 국방 전략에서 종종 과소평가되는 요소는 양면 전선에 동시에 직면할 위험성이다.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적대국인 파키스탄은 점점 더 중국의 무기 및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베이징과 이슬라마바드 간의 은밀한 전략 협력은 뉴델리로 하여금 단일 전선에 전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략적 깊이를 가진 나라들과 달리 인도는 항상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으며 자원을 전 세계적 야망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도는 연평균 약 6.5%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공급망 기술력 국방 역량 면에서는 여전히 앞서 있다.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단순한 성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중요한 것은 기술 인재 창에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독특한 민주주의 모델을 선택했다. 모든 시민이 카스트 종교 소득 성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한 세속 공화국과 보통 선거권 제도, 1950년부터 시행된 인도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분권적 연방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인도의 민주주의는 1975년 긴급조치 시기 이후 가장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BJP 정권 하에서 독립 당시 정치 기조에서 배제되었던 힌두트바 힌두티비아 이데올로기가 다시 부활했으며 이제는 집권 여당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힌두트바는 인도가 힌두교도의 성스러운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슬람과 기독교 같은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는 단지 손님일 뿐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념은 헌법이 정한 세속 시민권의 개념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다. 힌두트바는 단순한 상징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모디 정권에서 이는 행정 및 법적 정책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무슬림 차별 논란을 낳은 시민권 개정법 CCEA부터 독립 언론 시민단체 대학에 대한 단속까지 포함된다. 한때 중립적으로 여겨졌던 사법보여전 언론선거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들도 점점 정치화되고 있다. 세무조사 형사 기소, 인터넷 검열은 반대 목소리를 점점 더 겨냥하고 있으며 야당 인사에서 기자 예술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야당은 인도 전체 1, 2임 주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만 아직 BJP에 대항할 전국 단위의 강력한 연합체는 형성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특히 2억 명이 넘는 무슬림을 포함한 소수 집단은 정치, 사회 주류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한때 인도의 내적 자부심이자 외교적 소프트 파워였던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 비뎀 인스티튜트 같은 국제기구들은 인도를 선거적 독재 엘렉토럴 어토크래시로 강등시켰다. 비뎀의 2025년 보고서는 인도의 민주주의 지수를 172개국 중 100위로 평가했으며 이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순위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의 협력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가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 민주주의 균형 세력을 찾는 가운데 인도는 한때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비자유주의 경향은 특히 미국과 EU로 하여금 뉴델리와의 전략적 동맹 심화에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인도는 정치적 중앙 집권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라는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유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제정해야 할까? 그 해답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의 행동뿐 아니라 시민사회 사법부 헌정기관들의 대응을 통해 점차 드러날 것이다. 인도는 현재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 거대한 야망과 깊은 내부 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 나라는 부상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제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첫째, 인도는 어떤 강대국 블록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략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해양 안보에서 정치적 중재까지 지역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전히 경제력 통합된 군사력 능동적 외교라는 핵심 역량이 부족하다. 둘째, 인도는 자신을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정의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국제기구들은 시민 공간의 축소와 제도적 품질의 하락을 지적해왔다. 이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각에서 인도의 대외 이미지를 어느 정도 훼손시켰다. 셋째, 뉴델리는 기술 투자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서방, 특히 미국과 EU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는 의존을 피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중국과 교역하며 국제 포럼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인도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에 비유한다. 정치 전통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며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심도 있는 동맹 메커니즘에 헌신하지 않는 한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아시아에서 균형 세력으로서 인도의 부상을 가장 지속적으로 지원해낸 전략적 파트너였다. 조지 W. 부시 정권의 민간 핵 협정에서부터 버락 오바마 정권의 국방 및 해양 안보 협력,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정보 및 첨단 기술 공유, 조 바이든 정권의 전투기용 제트 엔진 기술 이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는 양국 간 신뢰의 격상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델리는 전략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위동맹 가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잠재력이 아니라 그 잠재력을 실제 영향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다. 인도의 전략적 사고에서 일관된 원칙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미래의 행동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와할랄 네루에서 나렌드라 모디에 이르기까지 인도 정부는 선별적 비동맹의 정신을 유지해왔다. 미국과의 관계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신념은 뉴델리로 하여금 쿼드, 나토, 기타 전략적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안보 협력체에 참여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나 뉴델리가 따르고 있는 독립적 다자주의 전략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다. 다극체제가 실제로 등장하게 된다면 인도는 해양 안보에서 세력 균형에 이르기까지 지역 안정의 부담을 스스로 떠안아야 할 것이다. 서방 주도의 기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개입을 줄이고 중국이 계속 부상할 경우 인도는 독립적이지만 고립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서방과의 유의미한 지원을 받을 만큼 가깝지 않고 동시에 스스로 질서를 형성할 만큼 강하지도 않은 상태. 그러나 바로 이 독립적 다자주의 전략이 핵심적인 역설을 안고 있다. 인도는 서방의 지원을 원하지만 동시에 서방의 지배력을 희석시키려 한다. 이는 미국과 EU 같은 파트너들을 희망과 주저 상태로 만든다. 한 국가가 공동 책임 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할 경우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이 모호함은 인도로 하여금 21세기의 진정한 기둥이 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 인도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높아지는 경제적 위상 확장되는 지정학적 영향력, 그리고 세계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인도는 지역의 미래를, 나아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의 역할까지 형성할 진정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전략적 체스판에서 인도는 두 가지 분명한 경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서방과의 깊은 통합, 제도 개혁 교육과 기술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로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얻기 위해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 다른 경로는 독립적 다자주의 전략을 유지하며 주요 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경쟁 세력 간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에는 위험이 따른다. 독립적이지만 고립된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중국과의 신뢰는 부족하고 미국 및 서방과의 장기적 약속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다극체제가 반드시 인도가 기대하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경우 뉴델리는 인도양 해상로에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지역 안정 확보를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리스와 SCO 같은 포럼은 결속력이 부족하고 중국의 주도하에 있다. 독립적이지만 다자적인 전략은 인도가 의존을 피하도록 도와주지만 21세기를 선도할 기회를 놓칠 위험도 있다. 글로벌 강대국이 되는 것은 단지 높은 GDP나 거대한 군사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은 지역 질서를 형성하고 무역 기술 집단 안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강대국의 최소 기준은 자국 국경 너머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두를 포함한 역량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도는 여전히 열망하는 강국 2다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21세기의 핵심 지정학적 무대에서 지속적인 존재감을 갖추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에게 인도가 주는 교훈은 인구 규모나 경제 성장 속도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핵심은 내부 역량을 국제적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글로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GDP와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내적 합의, 효과적인 제도 개혁, 강한 소프트 파워, 그리고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는 가치 기반 동맹이 필요하다. 질문은 이렇다. 인도는 미래 세계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잠재력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머물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인도의 비동맹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진정한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존재는 아닌 국가로 남게 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심층 지정학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